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지독한 회의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에요. 남편도 예외라고 할 순 없죠.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남편하고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다만 저는 여고로, 남편은 남고로 진학하면서 이후론 한동안 서로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원래부터 얼마나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각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연스레 잊고 지냈던 거죠. 그러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건 몇 년이 흘러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사회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회랍시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마주쳤거든요. 어렸을 때 까불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끔하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온 남편이 저에게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했고, 아무튼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하다가 몇 달 후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라곤 해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낸 세월이 오래다 보니 제가 남편에 관해서 아는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한 동네 살던 시절에는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소위 고만고만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주고받아 보니 이후로 남편 집안은 잘 안 풀렸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회사를 나오셨고 이후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여 크게 식당을 차리셨는데 그게 잘 안 됐답니다. 어머님께선 손에 물 묻히는 일은 하는 거 아니라며 못한다고 버티셨다는데 아버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아무튼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파트 판돈까지 싹 다 쏟아부으셨다는데 결국은 본전은커녕 빚만 지고 접으셔야 했다네요. 그래서 이후로 가족들이 10여 년 가까이 전부 다 뿔뿔이 찢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의 경우 오래전부터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수입원이 안정적이기도 했고 그와 별개로 친정어머니가 부동산 재테크에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아버지 성격이 유순하신 편이라 친정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실 때면 별 반대 없이 따라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집은 잘 풀렸죠. 여유가 생겼고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세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생했다는 사람한테 혹시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던 사이는 아니다 보니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귄 지 횟수로 3년이 넘어가자 남편은 농담인 듯 찐담인 듯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던가 아이는 저 닮은 딸로 둘만 낳았으면 좋겠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는데 언젠가부턴 왠지 남편의 이야기가 당연한 우리들의 미래처럼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던 그의 말이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친정에 남편을 데리고 갔던 날 친정부모님의 반응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제 결정과 선택을 지지해 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때만큼은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으니까요. 물론 남편한테 대놓고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사윗감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져주셨어요. 제가 시댁 형편이나 그런 거보다는 남편의 됨됨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에도 나 눈물 나게 한 적 없고 가슴 아프게 한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결혼식 비용을 친정과 시댁에서 반반 부담해 주신 걸 제외하면 시댁에선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없어서 못 해주시는 거라는데 원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늘 월급의 60%를 저축해왔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히 알뜰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만큼 또 친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 5년 만에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그 돈을 묵히지 말고 대출 끼고 아파트를 하나 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에 정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뒀는데 그땐 그 집이 제 신혼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 아파트가 알짜배기 마냥 그렇게 값이 오를 줄도 몰랐고요. 대출이 끼어있긴 했어도 저 혼자 갚고 있었고 이후로도 계속 저 혼자 갚을 생각이었기에 저는 제가 집을 해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은 복받은 줄 알라 하며 혼수를 해오라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에 걸려있는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라며 성하셨지요. 이자로 생돈 나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면서. 하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참고로 2천만 원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랑 사귄 지 1년 좀 넘어가던 시기에 외제차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웬 외제차냐며 한 소리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다는 소리가 제 친구들 남자친구들이나 남편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쩌다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어울릴 때면 자기가 너무 기가 죽더랍니다. 저한테도 괜히 미안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지른 거라길래 저도 더는 뭐라 말을 안 했어요. 그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아니다 보니 자기 돈 자기가 썼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저희 결혼할 때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물론 남편은 이제 가족차 아니냐며 제가 자기 차를 끌어도 된다 했지만 저는 제 차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남편 차를 탐냈겠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면 괜히 이거저거 신경만 더 쓰이지 싶기도 했고 아무튼 어머님은 계속 남편의 2천만 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대신 아파트 명의의 지분 설정을 해주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너도 네 시어머니 못지않게 계산적이네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가 올라서 이제 5억이 되네 만에 그러고 있는 마당에 남편 돈 2천 받아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만들 일이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 2천으로 혼수나 해오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저는 어머님 눈밖에 났어요. 며느리가 돼서는 벌써부터 지 시애미 말을 우습게 듣는다. 이래서 있는 집 딸을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었다. 그래도 저 비록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사실 남편하고 둘이만 있으면 연애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저에게 여전히 자상하고 상냥했고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서 걸러들었네요.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땐가 시댁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어머님과 상의도 없이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셨던 거죠. 그것도 어머님이 아민이었쩌니 하시면서 말해요. 사실 아버님 주변 분들이 소위 돈꾀나 만지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그러니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주실 만한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암이다.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서 치료도 못한다 하니까 말 그대로 빚을 내가며 빌려주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한테 황혼이혼을 하자는 둥 어쩌자는 둥 난리를 치셨지만 뭐 결국 사시던 집 팔아서 합의하고 그러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두 분 앞으로 되어 있던 빌라를 1억 얼마에 파셨고 그중 6천을 2명의 신우에게 각각 3천씩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도 3천을 주시겠다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3천 받고 까딱하면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신우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에게는 위로 2명의 신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고요. 남편 말로는 큰 신우는 눈이 높아 못 갔다고 그랬고 작은 신우는 나름대로 딸 노릇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나요. 아무튼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들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우들이랑 딱히 자주 볼 일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였어요. 두 신우 중 작은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오며 가며 정이 든 것 같다더니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더라고요. 이때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렇고 저까지 모두가 한뜻으로 축하해줬어요.
어쨌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니,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작은 신우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으니 잘됐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큰 신우는 달랐습니다.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죠. 작은 신우가 결혼을 하면 자기는 어쩌냐면서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애 좋은 자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번 작은 신우가 져주고 맞춰주고 해서 유지되던 평화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네요. 그리고 급기야 큰 신우의 심통은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신우가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도 가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빈손으로 시집 갈 순 없지 않냐 하면서 큰 신우한테 이사할 집을 알아보라고 했대요. 집 구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천을 보증금에 보탰으니 그거 돌려달라면서요. 그런데 큰 신우가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집을 구할 때도 같이 동의해서 구했으니 나가는 것도 같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는 이번엔 동의 못한다고. 그래도 나가야겠다면 자기도 더는 말은 안 하겠지만 3천은 지금 당장 못 준다고. 언제 줄지는 자기 기분에 달렸다고 그랬다나요? 원래도 큰 신우가 아버님을 닮아 고집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히 저를 괴롭힌 적은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작은 신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언니라지만 어째 사람이 저 따위인가 싶은 게 작은 신우가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불쌍해하는 건 불쌍해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져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지금도 이때를 다시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옵니다. 큰 신우가 발악을 해대고 작은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고자 대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시댁에 불려갈 때만 하더라도 설마 저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선 큰 신우가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작은 신우 돈을 못 준다 하니 이를 어쩌냐 하시며 가족 중에 그나마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저희뿐인 거 안다. 그러니 그 3천을 저희가 먼저 해주라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먼저 돈을 해줬는데 큰 신우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땐 어쩌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더러 당신 딸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며 언성을 높이시대요. 피는 못 속인다잖아요. 순간 그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 여동생 돈도 안 준다고 저러는데 옳게 돈을 제때 주겠냐고 그 소리도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고요. 결국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절 볼낯이 없다 하면서도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겠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신우들끼리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내 알바냐.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돈 문제로는 절대 얽히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만 되새겼죠. 그런데 작은 신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3달째로 접어들었던 지난 4월 어머님 아버님 입에서 또다시 황당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큰 신우가 조건을 내걸었대요. 작은 신우 보증금을 내줄 테니 대신 자기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했다나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마터면 제정신이냔 소리가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그 말은 삼키고 제가 왜요? 이유가 뭐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원래 겁이 많답니다. 귀신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뭐 혼자 집에 있는 걸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상대 찾을 때까진 죽어도 혼자 못 산다고 그랬다면서 무조건 저희랑 살아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이땐 더는 좋게 좋게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솔직히 큰 신우가 작은 신우한테 시비 걸고 괴롭히는 걸 제 눈으로 몇 번이나 봤는데 큰 신우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걸 제가 다 알아버렸는데 미쳤다고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큰 신우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라 했습니다. 혼수해온 거 다 들고 가라고. 가서 큰 신우 시집 갈 때까지 같이 살아주고 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대요. 그래도 어찌저찌 일이 잘 풀려간다 싶었어요. 큰 신우가 무슨 싱글들끼리 공동체로 사는 그런 집을 찾았다면서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거긴 뭐 월세가 좀 비싸서 그렇지 보증금은 2천인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침대를 다 사줬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고마워할 게 아닌데 그땐 하도 시달리다가 일이 풀려서 그런가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몇 달 만에 모처럼 다 같이 모였던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큰 신우도 오고 작은 신우도 예비 시매부를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장소는 평소에도 가족 모임만 있다 하면 가던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큰 신우가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돼지갈비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저는 큰 신우만큼 돼지갈비에 환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신우가 뭐냐고 임신이라도 했냐며 깔깔 웃었는데 큰 신우 성격에 한마디 쏘아붙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리고 갑자기 신우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자기가 임신을 했답니다. 결국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리기는 고사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모두가 다시 시댁에 모여 앉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취조하듯 큰 신우를 추궁하기 시작하셨고요. 애 아빠는 누구냐?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오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큰 신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며 계속해서 큰 신우를 채근했고, 그제서야 큰 신우가 늘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 아빠는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된 연하 직원이라며 그 직원한테도 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은 못한다고 했답니다. 지우면 수술비를 줄 것이고 낳는다고 하면 양육비는 책임지겠다며 하지만 결혼은 못한다고 아주 선을 딱 긋더래요. 그러면서 큰 신우가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느냐며 엉엉 우는데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님이 큰 신우더러 그냥 지워라 하셨습니다. 작은 신우도 애 아빠란 사람도 싫다는데 언니 혼자 낳아서 어떻게 키우냐고 지우라고 그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저까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뜸 어머님이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무슨 말이라도 짓거려보라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시대요.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왜 제 잘못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처음부터 큰 신우가 저희랑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 했으면 저렇게 아무 남자하고나 자고 다닐 일이 있었겠냐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저더러 당신 딸 인생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 그대로 아그락을 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라도 무슨 말 좀 해봐,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큰 신우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그냥 따지지 말고 죄송하다 하랍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 누나 그러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나이를 40이나 처먹은 큰 신우가 막말로 누구를 만나서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까지 제가 챙겼어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란 작자는 그래도 지 누나고 지 엄마라고, 정작 지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둘만 챙긴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대단한 아들의 대단한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못 믿어온 큰딸이었으면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계시지 뭘 믿고 그 큰돈을 턱하니 내주시고 밖으로 돌리셨냐고. 어머님 딸이 칠칠치 못한 거래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냐고 따졌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때부턴 온 식구들이 완전히 너 오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도 없다는 둥, 네 친언니여도 이렇게 나왔겠냐는 둥. 심지어 어머님은 저더러 제가 큰 신우한테 평소에 뭐 자격지심이라도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길 바란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대요. 제가 큰 신우한테 자격지심이라니 지나가던 똥개도 웃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버렸어요. 뭐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지심씩이나 갖겠냐고요.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마음씨 하나, 나한테 했던 약속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냐 했죠. 그리고 결국 저 그 길로 친정에 왔어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데 순간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남편이 미움 사지 않을까 싶다가 내가 그딴 걸 왜 걱정해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있던 일을 다 털어놓으니 특히나 그렇게나 순하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미친 집구석 가만 안 둔다고 당장 앞장설하시대요.
하지만 제가 앞장서진 않았고 그냥 더는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요새 이혼이 대수냐고. 말 그대로 애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시대요. 그래서 저도 내친 김에 질러버리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혼 통보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친정 부모님이랑 제 집에 가서 일단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참고로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지도 놀랐는지 바로 저희 친정으로 쫓아왔는데 친정아버지가 욕하면서 내쫓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갑자기 나타나면 머리통을 부셔놓겠다 하시면서 저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게다가 온 가족이 저를 욕하던 그때 작은 신우랑 결혼 예정이던 예비 시매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시매부야 저한테 욕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근데 아마 제가 당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생각이 많았나 봐요. 작은 신우한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청첩장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신우는 작은 신우대로 알아눕고 뭐 그렇게 되었다네요. 일단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비는 중이에요. 자기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큰 신우랑 안 보고 살아도 되게 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이번만큼은 남편 말에 믿음이 가질 않네요. 이러다 저까지 애라도 생기면 그땐 이혼을 결심하기가 지금처럼 쉽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자던 그놈의 정이 뭔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 정말 화가 나요. 아무튼 당분간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을 단념해주면 그것도 딱히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 값만 볼 게 아니라 남편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는 말 그토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막상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남편만큼은 제대로 잘한 것 같아 대단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제 선택이 몹시도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제 역할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주변이 얼마나 개판이든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네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전까지는 솔직히 나름대로 유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살던 동네, 살던 아파트를 떠나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게 되었죠.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때만큼은 당신도 뭐라도 해보셔야겠다며 아는 분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셨으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지만 자식된 입장에선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연애도 하고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그 시절에 오로지 장학금 하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후로도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질 않다 보니 여전히 저는 성공에 목말라 있었고 그렇게 또다시 앞만 보고 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9이 되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마지막이라며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의 일부를 넘겨받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솔직히 친정아버지 연세도 있고 해서 별 기대는 없었고 그저 친정부모님이 당신들로 후준비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친정부모님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제서야 저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도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는데 언제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나 싶은 게 솔직히 저는 제가 제일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은 누구보다도 뒤처져 있었더라고요. 황당했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너무 늦지 않게 엄마도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도 이제 슬슬 연애를 하고 싶단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눈치 빠른 몇몇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연애 때는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성격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줄 아는 제 성격이 참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3년이란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을 수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별 고민 없이 승낙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있는 집자식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 한 끼에 3만 원이 넘어가면 무척이나 아까워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카페에 갈 때마다 제일 싼 음료만 주문한다는 걸 눈치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성격 자체가 알뜰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대로 이름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 얼마나 버는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이나 다름없이 부담하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남편 집안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걸 눈치채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제가 그렇게 성공에 목이 말랐고 돈이 얼마나 중하고 무서운 건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남편 집안이 어렵다니까 그런 이유로 남편하고 헤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걸 저나 저희 가족이 몸소 겪기도 했으니 남편의 상황 또한 나아질 거라는 허황된 상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듯하게 자란 남편의 됨됨이를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속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댁의 가난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도 아니고 남편을 싫어하셨던 것도 아니고 시댁의 가난이 저를 힘들게 할 거라는 그 하나만을 걱정하셨다는 걸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역시나 시댁에선 1원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괘씸하다 하시면서도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돈과 남편이 모아둔 돈을 더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부터였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들만 잘 살면 된다 하시던 시부모님께서 걸핏하면 당신들은 집이 없어서 썩을프다 소리를 하기 시작하신 게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툭하면 당신들은 집도 없다 어쩐다 해대시니 어떨 땐 정말이지 눈 딱 감고 저더러 어쩌라고요 하고 내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후로 이어졌던 일들에 비하면 시부모님의 집 타령은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특히나 어머님한테 질려버린 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들으니 아주버님이 음주사고로 직장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전부터 형님과 상의도 없이 마통 뚫어 쓰고 대출받아 주식하고 뭐 한마디로 가지가지로 형님을 속여왔다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실직을 하면서 그간의 거짓말들이 연달아 드러났고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형님은 유산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한 수준까지 망가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정말 열받았던 게 시부모님이 그런 형님을 붙들어 놓고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아주버님을 용서해야지. 용서를 안 하면 어쩌겠냐면서 오히려 형님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더랍니다. 아주버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면서 사과를 하면 받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싸고 돈 시부모님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러니 형님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아주버님한테 이혼하자 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이란 불똥이 멀쩡한 저희 부부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창 두 사람 이혼 이야기로 온 집안이 시끄럽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참고로 보통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방문이 있으면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벌써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오자마자 아주버님 때문에 속 시끄러워왔다면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된다 하시더니 아주버님 앞으로 있는 빚이 이래저래 1억은 되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라도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그러면 다시 취업도 못하고 서로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더러 일단 한 3천만 원만 내놓으라나요.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외요 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3천이라니 막말로 3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든 뭐 갚아줄 능력이 돼 보여야 돈도 빌려주는 거지. 어느 쪽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3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이 왜 없냐면서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추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만 놓고 보면 적진 않았죠. 하지만 시부모님 생활비랍시고 다달이 70만 원씩 드리고 있었고, 이 밖에도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 남편이 의뢰껏 자기 카드로 사드리는 거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따져보면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좋기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혼할 때야 눈이 멀어 제가 남편에 비해 3배 넘게 해왔어도 억울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매달 시댁에만 목돈이 들어가니까 점점 전에 있던 일들까지 곱씹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대요. 그래도 남편도 그간에 오던 아들 노릇이 있으니 결혼했다고 딱 잘라내질 못해 저러는 거겠지 싶어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셈도 못하는 바보천치라고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아예 대놓고 아주버님 빚을 저희더러 갚아주라시니 이건 뭐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도 애도 갖고 그러면 이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다고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달라 했죠. 사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왜 이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여간 짜증났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제 속마음을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어머님께선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니들도 좋은 거다 하는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은 어머님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엄청 바쁘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저한테 욕심사납다. 남편에게는 네 형이 알면 서운해서 너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할 거다.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한 집안이었는데 여자 둘 잘못 들이고 이 꼴이 났다. 별의별 말씀을 다 퍼부으시곤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돈 못 해드린다고. 아주버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일을 내셨으면 책임도 아주버님이 지셔야지. 막말로 주식하셨다면서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그거 우리 주셨을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신 게 어머님 아들을 왜 우리더러 책임지라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냐면서 자기도 기분 안 좋고 머리 복잡하니 말 조심하랍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눈치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인간이 그래도 나는 만만한가 지하고 싶은 말을 막 하네 싶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그 돈 해줬다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돈은 안 해줬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혼당한 마당에 당신까지 이혼당하면 볼만하겠다고 제가 한마디 한 게 빚으로 꽂혔다나 어쨌다나 그러대요. 아무튼 이후로 한동안 적어도 저희 둘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시댁 일만 아니면 남편하고 저는 크게 다툴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흐른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 일로 저희랑 상의할 일이 있다며 이번엔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지요. 보나마나 돈 이야기 일게 뻔했으니 저도 나름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또 돈 이야기 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거라고 남편에게도 미리 선전포고하듯 말을 해뒀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말 그대로 서로 속내를 감추고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에 없이 다정한 척하시며 어머님이 과일도 손수 깎아주시는 걸 보곤 오늘은 액수가 저번보다 훨씬 큰가 하는 생각이 들대요. 여담이지만 저도 여우같이 어머님한테 살랑살랑했어야 하는데 성격이 그러질 못해서 그것 못하고 오로지 날만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살짝 풀어지면서 서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던 무렵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부모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별로였어요. 사실 명절 때면 저희 친정에선 늘 시댁으로 과일 보내고 고기 보내고 그러셨는데
정말이지 받아드시기는 잘도 받아드시면서 정작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희더러 오라고 해선 웬일로 제 친정 부모님 안부를 물으시니 어머님 가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제 기분과는 별개로 며느리 된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지내신다고 간단히 대답하니 하시는 사업도 잘 되냐 물으시기에 그 또한 그렇다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뜬금없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되겠다 하시더니 당신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결혼할 때 당신이 뭐 하나 저한테 받은 게 없더랍니다. 원래대로면 그래도 이불이니 시부모 옷 한 벌이니 아주버님한테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올 게 참으로 많았는데 그때 당신이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면서 이제 저희 집 형편도 폈으니 그때 예단안 해온 거 대신해서 친정에 손 좀 벌려보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1억이나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냐 하니까 그거야 니들 집 사는 데 썼지 그걸 예단으로 해준 건 아니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도 저 예물해 주실 거냐고 물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보니까 예단에 가면 그만큼 예물 받던데 어머님도 제가 해오는 만큼 해주실 수 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냐며 당신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길 바라냐고 이제 보니 친정 좀 산다고 속으로 얼마나 시부모를 깔봤는지 알만하다며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뭐 할 말 없냐고 따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냐고 내가 지금이라도 친정에 손 벌려서 그때 못한 예단인지나 발인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저더러 말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냐입니다. 그리고는 막말로 저희 친정은 저희 지금 돈 얼마 해주신다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지금 자기 집을 보래요. 시부모님 두 분 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생활하시고 아주버님은 정말 저러다 폐인되게 생겼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예단안에 와서 그런 거냐니까 남편이 말문이 막혔는지 한숨만 푹푹 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는데 정말이지 더는 가망이 없다 싶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대놓고 친정에서 돈 가져오란 소리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더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자 했어요. 집 팔아서 당신 결혼할 때 가져온 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시부모님을 들이든 불쌍한 아주버님을 들이든 어디 한번 밑빠진 독에 실컷 퍼부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젠 어머님이 오히려 저더러 미쳤냐면서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며느리한테 친정 가서 돈 받아오라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미쳤다고 내 하겠냐고. 어머님의 경솔한 발언 때문에 잘 사는 아들 내외가 하루아침에 갈라설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지다 보니 나중엔 악을 쓰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하고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하고 정말이지 주먹만 오가지 않았다 뿐이지 살떨리게 싸웠거든요. 남편은 아무리 어머님이 억지를 쓰셨어도 자식된 입장에서 그렇게 대들었으면 안 됐다면서 계속해서 제 태도만을 문제 삼았어요. 저는 저대로 어찌됐건 간에 남편이 나서서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이라니까 그러면 자기랑 헤어지고 지금이라도 부자 남편 만나서 살랍니다. 그 소리를 듣곤 진짜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막말로 남편이 어머님 대신 사과하겠다미 안 하다 하고 납작 엎드리기라도 했으면 그래 남편이 무슨 죄냐 해서 또 어영부영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번번이 저하고 있을 때만 언성 높이고 이제는 뭐 부자 남편을 만나라니 그게 자기 와이프한테 할 소리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내 형편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우아하게 살 거라고. 놔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랬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다는 말이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고요. 아주버님하고도 어머님하고도 얘기 잘 끝냈다며
이제 자기 식구들이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라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좋았잖아. 그러대요.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고지가 코앞인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 안 하겠다 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적당히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꾸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남편이 저에겐 결코 도움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마당에 제가 제 발로 똥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걸 부끄러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어려우신 거야 두 분 사정이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셔라 마라.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죠. 하지만 그 책임을 왜 두 분 아들들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지우시려는 건지 사도는 또 무슨 죄고요. 그러니 저는 두 분의 특히나 어머님의 그런 뻔뻔함을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어머님은 어머님만큼이나 더 뻔뻔하고 지독한 새며느리들이셔서 그나마 다달이 받으시던 생활비도 못 받고 정말 시애미 대접 못 받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시집하고 영 끊어버린 40대 여성입니다. 하마터면 애 아빠도 끊어버릴 뻔했는데 이 인간은 그래도 막판에 숙이고 들어온지라 봐주기로 했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말 그대로 저를 호구 취급하대요. 그래서 시집하고도 이사단이 났죠.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나 남편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둘이 하는 일도 전혀 달랐고 취미도 다르다 보니 얘기거리랄 것도 없고 그래서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싶대요. 그래도 주선자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대화를 주도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더랍니다. 쑥맥 같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제가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때야 제가 그런 남편 속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숙제 하나 해결했다 하는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이후로 남편이 간간히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날씨가 좋다던가 밥은 먹었냐던가 뭐 별 시덥지 않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만 주고받은 지 1년쯤 되던 때 제가 회사 일로 좀 크게 마음을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남편이 백방으로 나서며 해결사를 자처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나아진 건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일도 아닌데 두 팔 걷고 나서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네요. 2년 후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할 거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셔서 노후는 그럭저럭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한 번의 대박을 노리며 이 사업 저 사업, 며느리로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소위 껄떡대기만 하셔서 제대로 돈을 벌어오신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공장도 다니셨다가 식당 일도 하시다가 지금은 지인들이 불러주면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그렇게 당신 용돈벌이를 하시는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남편의 경우 총 4남매로 남편이 장남이었고 아래로 시동생 하나 어린 신우 둘이 있었는데 각자 번 돈에 얼마씩 각출하여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건 솔직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친정에서도 해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딱히 서운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남편이 모아둔 돈은 제가 모아둔 돈의 절반치밖에 되질 않았어요. 저는 대단한 차는 아니었어도 차도 한 대 있었지만 남편은 없었고 그런데 사실 연애 때는 남편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이야 반반 결혼이니 뭐니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남자가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해오는 분위기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마저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뭐 서로 다른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 것 따진다고 없는 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직장은 야근이 잦았기에
남편 직장에서 먼 곳에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위치를 선택하고 대신 집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룸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라도 생기면 원룸에서 낳아 키울 순 없으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방두개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 예상보단 조금 일렀지만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애를 임신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한푼이 아쉬웠던 시기라 출산 직전까지 정말 꾸역꾸역 출근해서 일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얼마라도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관두라 하셨지만 친정부모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마당에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때려칠 수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이때도 시댁에서는 별말은 없으셨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크게 반대를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얼마나 저를 반기셨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보태주지는 못한다. 장가 갔다고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지 마라 그러면 마누라 그러니까 저만 욕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만 몇 번이나 하셨네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첫 손주였는데 딱히 기뻐하시는 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회사를 안 관두고 계속 다니겠다 하니까 그걸 좋아하셨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좋은 시부모님은 아니셨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네요. 솔직히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결혼하고 초반에 한 2, 3년 동안은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도 살폈답니다. 어떻게든 좋은 며느리 소리 듣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 들으시고 어깨 으쓱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딸애를 낳았는데 그때도 시댁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첫 손주라고 옷 한 벌 해주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그렇고 신우들도 그렇고 속된 말로 입을 싹 닦대요. 저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자기들 생일이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기분도 많이 상했고 동시에 나름대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암만 잘해봤자 별 소용도 없구나. 내 남편 내 자식이나 잘 챙기고 친정 부모님한테나 잘하자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후로 시댁과는 가까울 것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한편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희 애가 3살이었을 때였어요. 당시 저희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이민이 결정되어 폐원을 하게 되었다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학부모로부터 30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잠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 최소한 반년은 기다려야 한다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정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기도 했고 친정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때라 아이를 봐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어머님은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다곤 해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친정애미 두고 왜 당신한테 이러냐면서 친정애미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고 먹고 살자고 일하러 다니는 시애미한테는 시켜 먹어도 될 것 같냐는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시며 말해요. 정말이지 너무 서럽고 서운하대요. 제가 저 편하자고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서운하다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 엄마가 만만해 보이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용돈도 매달 드리는 20만 원을 제외하곤 단돈 10,000원도 더 안 쓰더라며. 결혼 전엔 안 그랬다. 툭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러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랬다. 자기들 오빠가 저 때문에 그렇게 변했어도 어머님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참아준 건데 이제 애까지 맡기려고 드냐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이지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거절하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어머님도 나름 서운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린 신우들까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목에 핏대를 세우니 저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싸가지 없는 태도는 좀 고치라고 한마디 덧붙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튼 이때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란 생각에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의 끈이랄까? 그걸 끊어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관뒀고 이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흔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물건 떼다가 온라인에서 파는 게 막상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만 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겠네 싶어서 무턱대고 뛰어들었죠. 다행히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어디 안 가는 걸 딸애도 알았는지 이후로는 한껏 얌전해져서 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 그러니까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었던 그해 두 신우 중 한 살 많은 신우가 결혼 상대를 데려왔어요. 어디 회사 다니는 남자라면서 신우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아주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 인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저더러 따로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신우 시집 갈 때 얼마나 대줄 거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얼마나 대주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맞이가 돼서는 동생 시집 가는데 한 푼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100만 원 생각하고 있다니까 어머님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2천만 원만 내놓으라는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딨냐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직전에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사한 아파트에 대출이 없지 않냐면서 그거 담보 잡아 대출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황당한 걸 넘어서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 소리를 하시지 싶은 게 그리고 불현듯 예전에 어머님이 제 부탁에 칼같이 거절하시던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싫어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이때 남편하고도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하면 어쩌냐며 저를 탓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내보이며 내가 이렇게 당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 편을 듣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남편이 말하길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면서 아무튼 결국 남편이 미안하다며 신우 결혼에는 100만 원도 안 해도 된다고 저를 어르고 달랬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신우는 신우대로 저한테 너무하네요 어쩌네 난리를 쳤지만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단돈 5만 원이라도 했냐고 따지고더니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어엿한 사회인이었고 저는 없는 형편에도 신우한테 명품 지갑 선물했었어요. 그런데 이달 초였습니다. 웬일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 혼수 때 크게 다툰 이후로 어머님과는 유난히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어머님의 연락이 반갑다기보다는 뜻밖의 일처럼 느껴지대요. 처음엔 받지 말까 하는 마음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는데 한편으론 내가 뭐 죄졌나 싶은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누가 들어도 한바탕 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 물으니 이를 어쩌면 좋냐 하시면서 막내 신우 소식을 전하셨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막내 신우가 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벌써 소식을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걸 위로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줘야 하나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기만을 기다렸고요.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니까 자기가 막내 신우랑 통화를 해봤는데 막내 신우가 저희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동네에 유명한 병원도 있고 저희 부부가 있으니 좀 의지가 될 것 같다면서요. 전 좀 의아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막내 신우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평소에 연락을 한번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의지를 하고 말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가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 하더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 어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뭔 소리냐니까
막내 신우 형편의 집이라고 구해봤자 반지 하나 빌라 정도일 텐데 아픈 애더러 그런 데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냐면서 우리는 방도 하나 남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아픈 신우 병수발 들게 생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이야 하더니 저더러 당신이 형제자매가 없어서 그러나 본데 보통 이럴 땐 서로 돕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신우가 와 있으면 저희 애도 봐줄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냐는데 아픈 신우가 솔직히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까놓고 말해서 저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신데 남편이 왜 이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며칠 동안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중에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한테 말 그대로 욕을 퍼부으셨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신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거 좀 옆에 끼고 챙겨주는 게 뭐가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러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어머님이 제가 애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네 친정애미는 뭐하냐 하며 막말을 퍼부으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뭐 하시는데 아픈 딸도 하나 못 거두신다는 거냐고. 어머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다니시길래 아픈 딸을 남의 손에 맡기시려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저더러 미쳤냐 돌았냐 하시면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하시길래 제가 뭐 틀린 말 했냐 했죠.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다시 남편 귀에 들어갔고 남편이 그날 밤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냐면서 저더러 네가 사람이냐 어쩌냐 원수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할 때 당신 식구들은 누구 하나 나리에 걱정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준 사람 있냐? 원래 인간관계가 오는 만큼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해준 게 있다고 당연한 듯 바라기를 하냐? 당신 식구들 너무 뻔뻔하다.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그간 쌓여있던 속마음? 죄다 쏟아냈습니다. 막말로 이러다 수틀리면 갈라서면 되지. 남들도 이혼하고 잘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는 몰랐다더니 그러면 집이라도 좀 좋은 데 구하게 우리가 돈 좀 해주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때는 진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갔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뭐 3천이 어떻고 4천이 어떻고 하는데 진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눈이 돌아갔나 그래서 남편한테 돈만 해줬다간 보라고 이혼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진짜 너무한다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쥐어짜내더군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마냥 저더러 얘기 좀 하자더니 알겠답니다. 신우랑 같이 살자 소리는 이제 안 하겠대요. 다만 한 동네로 이사 온다는 것까진 자기도 못 말리니 그런 줄 알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동네로 이사 와서 들러붙고 그러면 그건 또 매번 제가 무슨 수로 거절하고 그러나 싶은 게 은큼한 시집 식구들이 나를 상대로 또 잔대가리를 굴리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아이 학교가 멀어지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차로 통학을 시키면 시켰지 시집 식구들 손바닥에선 절대 놀아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네요. 그리고 정말 신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이사오고 3일째 되던 날 저희 아파트도 팔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한 동네 살면서 저녁 정도는 같이 먹자며 신우를 집으로 부른 상황이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 오늘 팔렸고 우리 언제까지 집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갈 준비해라. 남편하고 신우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가 남편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소리 지르고 저더러 너 이렇게 내 뒤통수 치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네 명의로 해준 줄 아냐며 악을 쓰길래 해주긴 누가 해주냐 아파트 사는데 네 돈보다 내가 번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하고 저도 악을 쓰고 신우는 신우대로 울고 짜고 그리고 이 일로 저는 정말 온 시집 식구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요. 어머님은 남편더러 저 같은 거랑 이혼하라셨는데 정작 남편이 이혼만큼은 안 하겠다고 버티대요. 저도 애 때문에 이혼은 솔직히 엄두가 안 나면서도 남편이 하자고 들면 그냥 해버릴 작정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마시라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저 인간도 어지간히 마음이 복잡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중에 아픈 막내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마누라 하나 못 튀어잡냐며 아주 기어오르더라고요. 직장 생활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모아놨냐. 다른 집은 장남들이 동생들 결혼까지 시킨다는데 오빠는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위아래 없이 대들어대니까 남편도 자기가 이런 애 때문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며 저랑 싸웠나 싶었나 봐요. 결국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시부모님이고 자기 남매들이고 다 관심 끄랍니다. 자기도 그냥 속 시끄러워 못 살겠다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우리나 잘 살자 그러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약 먹었나? 별 생각이 다들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다행이다 싶어요. 말이 쉬워 이혼이지. 정말 솔직히 이제 곧 사춘기일 딸한테 이혼한다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이건 뭐 막내 신우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눈치채셨겠지만 과거형이에요. 파혼했거든요. 남자친구하고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같은 전공은 아닌데 교양 과목을 듣다가 조별학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식이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랑 이렇게까지 관계가 발전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인맥을 넓힌다는 정도였지. 그런데 2번이나 같이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그 인연이 이어져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제 나이 26살의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야 그간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자친구의 경제 사정이었죠. 사실 남자친구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뭐 하고 다니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기도 했고 제가 남자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말로는 그때 당시 연봉은 5천 정도 된다 했으니 집안 형편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할 때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남편의 가정 형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는 돈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제까지 남자친구의 능력 하나만 보고 있을 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귄 지 6년 만에 남자친구에게 가정 형편이라던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내키지 않았고 껄끄러웠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전 어째서인지 당연히 전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이 집을 구하던 당시 그럴 만한 목돈은 없었기에 월세로 들어왔고 이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월세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60.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전 재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금은 하고 물으니 적금 같은 건 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더는 뭐가 됐던 간에 대충 둘러대고 넘어갈 순 없었던 거겠죠. 아무튼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신우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사는 집은 전세라고 했어요. 여담이지만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냐 하고 물으니 왜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해줘야 하냐면서 남자친구가 꽤나 불쾌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대답은 해주대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신우는 어디를 다니는지 물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뭐 식당 일도 하시다가 또 청소 일도 하시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때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쉴 뻔했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의 직업이 실망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신우의 경우는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싶은데 남자친구 말로는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예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솔직히 온 가족 모두 신우가 연예인이 될 줄 알았다나요. 하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아버님과 같이 집에 있다대요.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해만에 그러고 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났을 땐 왠지 속이 갑갑한 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 남자친구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의 상황도 그렇고 무능력한 신우도 그렇고 어쩌면 남자친구가 일평생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지지해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변해가는 제 표정을 읽기라도 했는지 옆에서 열심히 설명하기를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사치가 심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니랍니다. 그저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아버님도 집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일평생 일하시던 분이라면서요. 신우는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자기 누나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신우는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 내가 달리 해줄 건 없다 하던데. 사실 저라고 얼마나 잘 사는 집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두 분 노후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으시고 살고 계신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보다는 좀 적지만 부족하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 제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고 남자친구는 분명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간 제가 떠안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가 저랑 왜 헤어져야 하냐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좀 봐줄 수는 없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나 잘 자라준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그땐 정말이지 참아더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고 이후로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 사정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저더러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남자친구에게 한번 헤어지자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했던 저에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저 매정한 잔소리로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머니께 그러면 조건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거냐? 엄마는 아빠 조건 보고 결혼했냐 하는 막말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친 X였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어째서 그땐 그렇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하나둘씩 제 앞에 벌어졌고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에 이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을 알고 나니 도움이랄 건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사는 집 보증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상황이야 워낙 없으니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은 저 결혼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냐며 열을 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못 해오는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께 손은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 건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설마 염치가 없고 뻔뻔해서 그런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도 아무것도 안 받아오는데 난 받아와야 하냐고 받아쳤더니 그걸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한 명이라도 받아오면 좋지,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 거 아냐? 하는데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대충 넘겼어요. 어쨌든 내가 안 받아오면 별 수 없는 거지 막말로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대출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틈틈이 눈품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빠듯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이었지만 아침부터 계속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돌아다녔더니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카페에 들렸습니다. 저희는 봤던 집들 중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는 뭐가 별로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리스트를 추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신혼집을 구하면 양가 부모님께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왜 하고 물으니 별 뜻은 없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나요? 이게 뭐지 싶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싫다고 한마디만 했는데 남자친구가 왜 하고 오히려 되물으니까 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대충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결혼하면 우리의 안식처가 될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락 없이 오고 그러는 거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른 사람? 양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고 딴지를 거는데 이 인간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싶으면서 순간 지금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괜히 연막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 나와 말이지만 남자친구 습관 중 하나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을 때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아무튼 독특한 화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뭐 할 말이 있구나 싶어서 할애기가 있는 거면 그냥 딱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더니 실은 엊그제 아버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심각하신 건 아니고 이기라면서 그래도 이제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본가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가시려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면 오고 가실 때 좀 편하게 들려서 쉬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해 줄 것 같았대요. 또 뭐라더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자고 하면 제가 별로 반대를 안 할 것 같았다나요?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암에 걸린 아버님이라니. 그리고 그런 아버님을 챙겨드리려고 되도 않는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도 한마디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겠지 싶었달까요?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 정하자고. 아직 집도 안 구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네 어쩌네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대화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소위 제 앞에서 더는 꺼릴 것이 없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수술 일정이라던가 이후의 항암 치료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작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놀라실까 싶어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로는 어째서인지 집을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 결혼에 관한 모든 일에 제가 좀 솔직히 심드렁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전처럼 별로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굳어지게 한 일이 있었으니 그날은 아버님이 수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해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고생이 많겠다고 수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난리를 치대요. 저한테 너무 서운하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입원하신다고 하면 하다못해 회사에 반차라도 내고 병원에 와서 좀 지켜봐드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이 보호자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계시고 오빠 있고 심지어 언니도 있지 않냐?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 하냐 하니까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일을 쉬실 수가 없고 자기 누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며 자기는 회사에서 자꾸 휴가 내고 그러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테니 결국 자기랑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을 챙겨야 하는 사람은 저라며 오히려 저더러 그 정도 예상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며 저를 타박하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나 싶다가 그냥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편찮아지신 아버님 때문에 예민해져서 순간이지만 억지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두 번의 고민도 없이 뭘 당연한 걸 묻냐입니다. 진심이래요. 저한테 서운해서 미치겠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시아버지 되실 분이 편찮으시다는데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챙겨드릴 생각은 제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해 미치겠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정말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울분을 토하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싶은 게 그냥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지만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모든 걸 품고 가기엔 그릇이 작은 사람 같다고 그러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죠. 전 솔직히 남자친구가 전처럼 울며불며 절 붙잡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별을 고하면서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난데없이 저를 어르고 달래려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리고 편찮으신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우리 헤어진 거 아시면 아버지 충격으로 암이 더 심해지실지도 모른다. 너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냐? 하지만 남자친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내뱉을수록 제 마음과 결심은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처음으로 점점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자르고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남자친구 번호는 차단하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번처럼 또 멋대로 나타나 울고불고 붙잡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부터 헤어지게 된 경위까지 싹 다 말씀드리니 저희 아버지가 휴가까지 내시고 저랑 같이 있어주셨습니다. 여차하여 남자친구가 어슬렁거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편찮으시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마 마음 약한 제가 아버님까지 뵙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역효과만 났죠.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냐며 헤어진 여자친구 잡겠다고 병원에 있어야 할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로냐고. 다행히 영문을 모르셨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곤 남자친구한테 네가 사람이냐며 그 자리에서 큰 소리 내시고 전 2층 창문에서 엿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파혼했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듣자 하니 남자친구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전이가 심해서 남자친구가 회사까지 관두고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쪽으로 된 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가 안 됐긴 한데 동시에 하마터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질 뻔했구나 싶은 게 이기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잘 빠져나왔다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더는 뭐 바라는 건 없고요. 비록 헤어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아버님도 왕쾌하시고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잘 챙겨가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대로 더는 파혼한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인생을 살아갈 거고요. 안녕하세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은 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좀 더 빨리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아이를 탓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제가 좀 더 나은 가정을 주기는커녕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었으니 그게 너무 미안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좋은 오빠 동생으로만 지냈을 뿐 서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졸업 이후에도 남편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잘 됐네 하고 말았지. 딱히 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달리 저는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면서 제 나름대로 상황이 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지지도 많이 해주었고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 구체적으로 적으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이후로 4년이란 시간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을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을 사랑했고 이제 와서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조건도 뭐 하나 모난 구석이 없었거든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하신 아버님의 온화하신 성격의 어머님 그리고 싹싹한 신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댁이었던 데다가 남편 직장도 탄탄하니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타고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땐 시댁에서 1억, 친정에서 8천 지원받았습니다. 1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원래는 더 해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신데 한 번에 많이 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1억만 내주셨어요. 물론 1억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더 바라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 면전에다 대고 하시니 솔직히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처하대요.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한마디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1억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사실 친정에서도 아예 안 해주신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댁에서 좀 더 받았다는 이유로 늘 그쪽에 더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린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후회가 돼요. 저희 친정이라고 아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댁에서 해주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릴 걸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지원받아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지만 남편이나 제 직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하고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차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 혼자라도 다녀오면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가 생겼고 그와 동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잔잔한 호수처럼 원만히 흘러갈 줄 알았던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업이신 어머님과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님은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 걸핏하면 저희 부부와 어울리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와 몸이 무거워지고 있는데도 전혀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임신 34주차일 때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이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며느리인 저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다 대놓고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 그 무렵 저는 골반과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 외식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죠. 하지만 생신 당일 그래도 비교적 이름난 중식당에서 모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나오는 음식마다 트집을 잡느라 바쁘셨습니다. 이것도 맛이 없다 저것도 입에 안 맞는다.
식당 수준이 어떻다느니 인테리어가 싼 티가 난다느니 그러더니 급기야 저더러 너는 얼마나 대단한 애를 가지셨길래 시엠이 생일상 하나도 못 차린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비아냥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야속하고 속상해서 시집오고 처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생신상 못 받으신 게 그렇게 화가 나시냐고.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버님과 남편을 바라보며 제 말하는 거 들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급기야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집어던지셨습니다. 비록 그 숟가락을 저를 향해 던지신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 자체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꾸벅 식사 맛있게들 하시라고 인사만 드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한 건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홀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택시 2대를 그냥 보냈어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는 일은 없었고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런데 이후의 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왔는데 저를 보곤 기껏한다는 말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저더러 어머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래요. 어머님 입장에선 며느리들이고 첫 생신이시니 당연히 며느리 생일상이 받고 싶지 않으셨겠냐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배려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냐고. 그러면 어머님이 설령 조금 듣기 싫은 투로 말씀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유연하게 듣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그걸 그렇게 말대꾸를 해버리니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겠냐. 전부 다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지 못한 잘못이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한다대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100번 1000번 후회가 됩니다만 그때는 몇 날 며칠 남편에게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게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 제가 찾아가 만삭의 몸으로 무릎 꿇고 사과드렸습니다. 생신상 못 챙겨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렇게 대든 것도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이나 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라고 다른 집 같으면 이혼을 시킨 애만의 소리가 나오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그땐 정말 바보 같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소위 당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점점 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하루는 당신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다며 저에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덧붙이시길 넌 당장 차 쓸 일도 없잖니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전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둘이 어디 나갈 일이 없긴 했어요. 물론 그래도 갑자기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께선 그러면 그땐 당신이 바로 오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거의 반강제로 차를 빌려가셨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어머님 차는 결국 폐차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말처럼 당신 차는 어머니한테 그냥 편하게 쓰시라 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니까 어머님이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 차 사시는 대로 돌려주실 건데 뭘 그러냐는데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차를 언제 사시냐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남편이란 인간이 내 편이 아니구나 싶은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네요. 게다가 집에서 제가 아이랑 둘이서만 있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소위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유로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오셨다고 보면 돼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습 공격하듯이 오셨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뻔질나게 오시면서 한 번을 며느리 먹으라고 과자 한 봉지 사다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과자가 먹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댁에 갈 땐 어쩌다 한번 빈손으로 가기라도 하면 노발대발 정말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결혼하고 독립해서 따로 살면 엄연히남인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는 거 실례라고. 심지어 저에게 도대체 그런 예절도 안 배우고 뭐 했냐, 가방끈만 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일단 시댁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떡하니 거실에서 TV나 보는 반면 저는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저만 혼자 남아 설거지까지 해야 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설거지 좀 하라니까 대번에 어머님이 바깥일하는 사람을 시켜 먹으면 어떡하냐며 금세 쫓아오셔선 저를 혼내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저도 출산 휴가니 육아휴직이니 그런 거 없이 맞벌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하니까 대뜸 저를 탁 밀치시면서 그래 너 잘났다. 내가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내하고는 남편 옆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당신 신세 좀 보라며 서러워 죽겠다고 설거지하다 말고 주저앉아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집에서 잘만 하는 설거지 시댁에서도 좀 하면 어떠냐면서 왜 시어머니를 상대로 기싸움을 하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니 그대로 어머님한테 달려가서는 자기가 저를 똑바로 가르치겠다나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냥 뒤돌아 나오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결국 한마디로 제가 졌죠. 어머님하고 싸운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제가 다 잘못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어머님 아버님께선 정작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그렇게 빈손으로 오셔서는 애를 봐준다는 표현도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애를 봐준다는 게 보통 의미가 당신들이 애를 챙겨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말 그대로 눈뜨고 애를 쳐다보고만 계실 뿐이었고 결국 애를 챙겨야 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당신들이 애를 봐주고 있으니 저더러 부엌 일을 하라던가 살림을 하라던가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행여나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퇴근한 남편에게 시켜 먹을까 싶어 한마디로 감시하러 오신 거였죠.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달가울 리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지 않으세요. 몇 년 전 당하신 교통사고에 후유증으로 연세에 비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입맛도 없고 피곤하다 하니까 모처럼 반찬도 가져다 주실 겸 저를 보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으니 시부모님이 오시는 일이 없도록 시부모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친정어머니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볼까 했지만 이내 아이가 울어버린 통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관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며 타박을 하시다가 이내 제 친정어머니를 보시곤 어쩐 일이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어머님이 물으시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딱히 대답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내 부엌을 보시고는 밥 먹는 중이었냐 하더니 당신들도 밥을 안 먹었다며 좀 차리라는데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났어요. 보통은 이러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지 않나요? 집도 가까운데.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실 것도 차리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너는 앉아있으라며 내가 해줄게 하시는데 솔직히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상이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차려줄 밥만 기다리고 계신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도 어쨌든 이내 두 분 식사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는데 한 5분이나 지났나 아버님이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바로 뒤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뻔히 아시면서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제 상황이 못마땅하셨는지 바로 뒤에 있네요.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며느리 살림이고 우린 손님인데 며느리가 떠다줘야 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손님이라면 손님이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 게다가 또 뉘어놓은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제가 하던 식사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서 어르고 달래고 있었는데 딱 소리와 함께 저희 친정어머니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인가 쫓아나가 보니 아버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국 좀 더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고 옆에 안사돈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또 손님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 대신 안사돈이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대요.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가뜩이나 연락도 없이 툭 하면 찾아와서 손님 행세하고 가시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제 친정어머니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얼마나 평소에 저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더러 그만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남편을 부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쫓아와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하지만 남편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미 그런 성격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 입장에선 그래도 아들 집에 왔으니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면서, 그거 뭐 별거냐며 이제 보니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닮았나 보다고, 우리 애는 그걸 닮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나 어쩐다나, 정말 어디서 개 짖는 소리 같은 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이제 보니 어머님 아버님의 매너 없고 상식 없는 그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다며, 우리 애도 그럴까 겁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지금 자기 부모 욕했냐고 따지길래, 그게 욕인 줄은 아나 보네 하고 비꼬 왔죠. 그러자 아버님이 둘 다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시고, 어머님은 남편더러 이혼하랍니다. 애도 뺏어오고 저만 내쫓아버리라나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래 애 줘버려라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현장에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도 그땐 에라 모르겠단 생각에 남편더러 그래 당신이 애 데려다 키우라 했어요. 애 때문에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랑 얽혀서 살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그냥 데려가라 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애도 집도 남편이 포기했어요. 아니면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요? 협의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저한테서 모든 걸 뺏을 거다 어쩔 거다 하더니 뭐 결국 아파트 저한테 주고 대신 애도 제가 키웠으면 좋겠다대요. 그리고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래도 제가 신우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신우 말로는 남편하고 차별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신우더러 저희 애를 키워주라고 하셨답니다. 신우는 그런 어머님더러 미칠 거면 곱게 미치시라고 했다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 또 한 번 폭풍우가 몰아쳤고, 남편도 시부모도 결국 애를 책임 못 진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키울 테니 아파트랑 애랑 같이 달라 대신 양육비는 필요 없다 한 거죠. 신우는 저더러 끝까지 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라고 했는데 정말 하루도 더는 얽혀있고 싶지 않아서 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여자들도 이 정도 시집살이는 겪는다고 누군가는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저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무시를 당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되지 않았냐는 비난에도 저는 당당합니다. 저희 애만큼이나 저를 세상에 있게 해준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그저 저희 애가 언젠가 자라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시동생 시집살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막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으니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친한 언니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차였고, 남편은 저와는 같은 업계지만 다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분야가 같다 보니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2, 3년 동안은 딱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네요. 그렇다고 언젠간 헤어질 건데 생각하며 만났던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한편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러니
시부모님께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한 명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후로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되대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한 푼도 보태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도 저도 몹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심지어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분 다 태연하게 아들둘 키우느라 버는 족족이 써버려서 모아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저희 친정부모님더러 그래도 둘이 좋아 죽고 못 산다니 결혼을 안 시킬 순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시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친정부모님더러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잘 해보라 했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 친정부모님 두 분 다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냐시며 저를 위로하셨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슬프기보단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랑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보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정말 열불이 나서 손발이 부들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어요. 그러자 친정부모님이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해보라며 자리를 비켜주셨고, 그렇게 저랑 남편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늘에 맹세코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매우 실망했다고, 이참에 부모님과 단판을 지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정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한 번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묻는 거예요. 시부모님과는 별개로 자기 한 사람만 봐줄 수는 없겠냐면서 자기가 평생 저한테 잘하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땐 솔직히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지만 시부모님하고 막말로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죠. 그리고 결혼은 어쨌든 현실이라는 주변의 얘기처럼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러다 도움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려쓰곤 있지만 둘이서 3시간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엔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모아둔 돈이 1억 가까이 있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다면서 제 앞에서 읊어대는데 생각이 깊다는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남편이 자기가 한 번 뱉은 말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제 이런 결정을 친정부모님께 알리니 친정부모님은 영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셨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 잘 달래서 정리를 하라는 뜻이었다 하시며 곤혹스러워 하셨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내린 결정은 웬만하면 존중하고 믿어주시던 분들이셨지만 그때만큼은 저를 완곡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에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배째라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혼수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 돈이 좀 남아 이걸론 차를 살까 말까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1,000만 원 주시면서 남편 차 사는데 보태라고 하셨죠. 예물 예단을 양쪽에서 다 생략하느라 저도 달리 받은 건 없었지만 남편한테 따로 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아버지께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실 줄 몰랐다며 무척 감사해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전 제 결혼 생활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결혼 생활에는 소위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뢰밭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 시동생이 문제였네요. 사실 시동생이 처음부터 눈에 까시긴 했어요. 나이는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엄연히 따지면 제가 손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모나 되는 거 마냥 어찌나 나서는지 꼴같잖더라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저희 집 종교가 뭔지 제사는 지내는지 그런 걸 묻더니 자기네는 사촌들하고도 사이가 다 좋아서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어쩌다 하는데 전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1년에 제사가 5번 있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둥,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제사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둥. 그러니까 남편이 시동생더러 원래 음식은 정성이라지만 너는 뭐 먹을 줄밖에 더 아냐고 무안을 주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집안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귀뜸을 해주는 거라나 어쩐다나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라 긴장을 많이 했기도 해서 시동생의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하나하나 대꾸해줄 여유가 없었죠. 아무튼 식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제사가 무슨 5번이에요. 7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자들끼리 1차로 시댁에 모여서 음식을 하고 느지막이 남자들이 오면 그제서야 다 같이 시골로 이동을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도무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꼭 가야 하냐니까 안 가도 된답니다. 본가에는 자기가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명절의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님 계좌로 제사가 있을 때마다 3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했을지 어땠을진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낸 거였죠.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도 그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고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시동생이 또 나서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시동생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걸 받아마라 하다가 그래도 혹시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받았더니만 대뜸 형수 또 안 와?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수가 아니고 형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런 것 따지자고 전화한 게 아니래요. 그래놓고는 기껏 한다 소리가 홍씨 집안 맏며느리 자리에 들어와서는 매번 시어머니 혼자 음식을 하게 하냐면서 저더러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고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어머님을 무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하신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잠깐 말이 없더니 저더러 시댁 어른들 욕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대요. 하지만 저도 시동생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들은 채만 채하곤 아무튼 제가 바쁜 게 아니라 남편이 바쁘니까 못 가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제사에 오니 안 오니 따지면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시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형수만 와서 음식하고 가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어머님이 안타까우면 기훈씨가 도와드려요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저도 도련님하고 불러줬는데 말끝마다 형수 해대니까 짜증나서 저도 그냥 이름 부른 거예요. 아무튼 이후에도 시동생하곤 여러 차례 부딪혔고 그때마다 저도 받아친다고 받아쳤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건 아니었죠. 그러다 2달 전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시길 시댁 부엌에 자꾸 누수가 생겨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할까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 하고 말았네요.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집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제가 딱히 할 말이 마땅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원래는 시댁에 5시까지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 저희가 시댁으로 먼저 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시동생이 문자로 저한테 5시까지 오란다고 딱 5시까지 오지 말고 오전에 내려와서 미역국이라도 좀 끓이는 게 어떻겠냐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문자 그대로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는 아버님 생신인데 직접 끓이지 그러냐고 답장을 했죠. 그리고 이유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남편도 시동생한테 전화로 욕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니나 똑바로 하지 싸가지 없게 왜 형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는데 솔직히 남편이 시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네요.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도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날은 당신 생일이었으니 더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들들한테도 계속해서 술을 권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 대신 제가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어머님이 다시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원래는 부엌만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차피 부엌만 해도 집이 엉망이 되는 건 똑같다면서 이참에 싹 다 고치고 새집같이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도 따져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하는 거지 싶으시더라며. 그러니까 결론은 집 내부를 전부 수리하셔야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꼭 필요한가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8년인가 밖에 안 된 아파트라서 다 때려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내 어머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따지고 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결정하셨다고만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만 색이 확 어두워지면서 문제는 돈이랍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3천만 원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리모델링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했었거든요. 하지만 통화하실 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니 저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없으신 상황에서 계획만 세워두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동생이 저희 부부더러 얼마나 보탤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서 제가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대번에 돈이 어딨냐며 정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님이 너네가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돈을 못 모았냐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민망하고 억울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돈을 하나도 못 모았냐며 그러지 말고 반만 보태라시는데 반이라고 해도 1,500이잖아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집에 왔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동생이 뚫린 입이라고 자식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둥, 형이 변했다는 둥 헛소리를 찍찍해대니까 남편이 시동생더러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하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께서 당신은 아들 키워서 남 좋은 일 시켰다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못해드린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어머님이 결국엔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래도 한 3주는 걸릴 것 같으니 저희 방 2개를 치워놓으랍니다.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아니 그럼 리모델링 하는 동안 당신들이 어디가 있겠냐면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다 출근하고 나면 빈집인데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요. 당장 방을 비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죄송하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머님과 제 통화를 아버님과 시동생도 듣고 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전화기 내놔라 어째라 난리가 났고 34평짜리에서 둘이 살면서 시부모도 못 오게 하냐 어쩌냐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래서 제가 회사라 통화 길게 못한다. 나중에 다시 남편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결국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자기도 바로 집으로 오겠다대요. 그리곤 얼마 안 있다 저더러 바로 지금 시댁에 가자더니 진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평일 저녁에 그렇게 올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겠죠. 꽤 당황하신 얼굴로 저희를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밉상시 동생도 집에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일로 찾아간 게 아니었던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떨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리모델링은 뭐고 우리 집엔 왜 오신다는 거냐 하니까 그러면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데 여기서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냐며 어머님 아버님 시동생 할 것 없이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일단 리모델링부터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오면 어떡하냐면서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남편더러 너무한다면서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형수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냐며 막말로 형수가 시부모님 못 오시게 하고 그러면 형수를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떻게 형수한테 휘둘리고 살 수가 있냐면서 남편더러 실망이다 그러는데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니까 시동생이 제가 지 마누라였음 벌써 뒤지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보다 남편이 먼저 주먹을 날려 시동생 얼굴을 정통으로 갈겼어요.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한 대 맞고 나가떨어진 시동생은 쌍코피가 났고 어머님 아버님은 형이 돼서는 동생을 이렇게 패냐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대뜸 해준 거 없다고 시부모 괄시하는 거 알면서도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지만 저 때문에 형제간이 이렇게 된 건 못 참는다며 저더러 남편하고 이혼하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저보다 한 발 빨리 어머님께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해놓고 사는 줄 모르시냐고 악을 쓰더니 시동생을 가리키며 저 자식 때문에라도 당분간 여긴 안 오겠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너는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으라고 나이 처먹고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니 한 번만 더 내 와이프한테 말 그따위로 했다간 쌍코피가 아니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더러 집에 가자 하대요. 솔직히 올라오는 차 안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니 통쾌하기도 하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마음을 좀 넓게 쓴다 생각하고 올라와 계시라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쓸데없는 죄책감도 들고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며칠 지나서 그런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매사 제 마음 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시간에 맡겨두렵니다. 이러다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영영 먼 가족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냥 저랑 남편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그때 그 약속처럼 계속해서 제 곁에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기만 한다면 적어도 두렵고 겁나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